신기하게도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당시의 대반전. 연구였고. 안녕하세요, 주슈동TV입니다. 네, 오늘은 피부과 안 가고 여드름 고쳐보기, 여드름 홈케어 5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임신을 하면서 평생 안 나던 여드름이 한동안 꽤 많이 나더라고요. 임신을 하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이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고 그래서 여드름이 임신을 하고 갑자기 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리주기랑 관련해서 특히 생리 직전에 혹은 생리 즈음 해가지고 여드름이 주기적으로 나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원리예요. 생리 직전에 아까 얘기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최고치를 찍고, 따라서 그 생리 직전에 여드름이 자주 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생리 주기에 따라서 여드름이 났던 경향성을 보이시는 분들이 임신을 하면 여드름이 잘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생리 때는 여드름 전혀 안 났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혹시 마스크 때문일까요? 네, 저도 지금 코, 여기 인중 여드름이 나고 마스크 쓰고 나서 너무 많이 생기는데, 사실 마스크랑 여드름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크게 2가지 이유인데, 첫째로는 이제 마스크를 쓰게 되면 여기 안에 온도와 습도가 올라가게 되죠. 덥고 습한 공기가 마스크 안에 차게 됩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걸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온도와 습도가 올라가면 피지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여드름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이 마스크 자체가 눌리고 자극을 하고 압박을 주기 때문에 피지선이 자극을 받아서 여드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피부과 가지 않고 혼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홈케어라는 주제를 다루기가 되게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사실 진단이 가장 중요한데, 여드름이라고 혼자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알고 봤더니 모낭염이나 접촉피부염이나 다른 피부질환일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이제 당연히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여드름 치료들, 먹는 약, 바르는 약, 관리, 레이저 치료가 효과면에서는 월등하지만, 그래도 상황이나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병원에 오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병원에 올 정도로 심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홈케어 팁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드름에 좋은 화장품 고르기입니다. 네, 화장품을 사실 때 여드름용 혹은 논코메도제닉 혹은 오일프리라고 써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사시면 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여드름에 좋은 화장품 성분을 말씀드리면 글리콜릭산, 락틱산, 살리실산, 그리고 티트리 오일, 아젤라이산, 나이아신아마이드, 녹차 추출물 등이 있습니다. 아하 바하 들어보셨죠? 대표적인 아하 성분으로는 글리코릭산, 락틱산이 있고요. 바하의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살리실산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여드름 전용 클렌저에 많이 들어있고, 그 밖에 스파 제품, 스킨, 로션 등에도 들어있는데요. 각질을 제거해줘서 여드름이 나는 것을 최대한 막아줍니다. 네, 이 중에서 특히 우리가 임신 때 주의해야 되는 성분이 살리실산입니다. 여드름뿐 아니라 전체 화장품 성분 중에서 임신 때 주의해야 되는 성분이 살리실산, 레티놀, 그리고 하이드로퀴논, 이 3가지인데요. 이 중에 이제 여드름용 제품 화장품에 들어있는 게 살리실산인데, 사실은 이 살리실산을 먹는 게 아니라 바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바르는 게 이게 피를 타고 혈중으로 들어가는 양은 정말 미미하기 때문에 살리실산 화장품을 임신 중에 쓰면 안 된다 라고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여드름용 클렌저로 잠깐 쓰고 닦는 거, 그리고 스파 제품으로 군데군데 쓰는 거 정도는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스킨이나 로션처럼 매일매일 온 얼굴에 바르는 것은 조금 임산부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티트리 오일인데요. 티트리 오일은 항염, 항균 작용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임신 초기에 여드름이 꽤 많이 났었는데, 이렇게 티트리 오일을 스파 제품이었지만 그걸 직접 바르기보다 스킨 로션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가볍게 발라줬거든요. 그랬더니 전반적으로 울긋불긋한 것도 조금 줄어들고, 여드름이 즉각적으로 그 다음날 되면 진정되는 효과를 제가 직접 느꼈어요. 네, 다음으로 여드름에 안 좋은 화장품 성분으로는 뭐가 있나요?
시어버터, 코코넛 오일, 라놀린, 바셀린, 스테아릭산, 미리스틱산, 팔미틱산 등이 있는데요. 이런 성분들은 유분기가 결국 문제인 건데 유분기는 보습에는 좋을지언정 여드름에 있어서는 모공을 막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좋은 화장품 성분이라도 자기 자신 본인에게 안 맞는 성분일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아하, 바하 같은 클렌징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생기는 여드름에 있어서는 오히려 악효과를 낼 수가 있고, 티트리 오일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의외로 자극감이 있어서 처음에 바르실 때는 소량만 찍어 바르는 형태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보습을 잘 해주자! 네,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성이랑 지성을 반대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엄밀히는 건성은 수분이 부족한 게 건성이고 지성은 피지가 많은 게 지성이어서 두 개가 완전히 반대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은 수분 부족형 지성, 수부지. 그쵸, 수부지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드름이 막 났을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피지를 다 말려버리자 라고 해가지고 여드름용 클렌징 쓰고 여드름용 스킨 쓰고 정작 보습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드름용 제품들에는 대부분 각질을 제거해주고 피지를 억제시켜주는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서 피부 장벽이 무너질 가능성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쓸 때는 더욱더 보습에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피부 장벽이 더 무너져 버려서 여드름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화장품 다이어트! 여드름이 막 나면 보통 세안이 덜 됐나 해서 세안 단계를 추가하고, 아니면 피부에 영양이 부족하나 해서 화장품을 이것저것 추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한 세안을 하다 보면 피부 장벽이 무너질 수 있고, 화장품을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면 오히려 이 중에서 자기에게 안 맞는 알레르기 성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피지막을 대신할 수 있고 꼭 필요한 영양을 보충할 수 있을 정도로만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클렌징에 있어서는 클렌징 크림이나 클렌징 오일 같은 제형이 오일리하고 무거운 것보다는 1차 세안에 있어서 클렌징 젤이나 클렌징 로션, 클렌징 워터 같이 좀 이렇게 가벼운 제품들로 1차 세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걸로 부족하다 싶으실 경우에는 마일드한 클렌저, 예를 들어 클렌징 폼이나 엔자임 파우더로 가볍게 세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피지 분비량이 많은 T존 부위나 헤어라인은 신경 써서 꼼꼼히 클렌징 해주시고요. 기초 제품을 바를 때도 마찬가지로 유분기 있는 제품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메이크업에 있어서도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쿠션, 컨실러 전부 다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최소한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쿠션이 정말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그 쿠션 제품이 밀폐되어 있고 습하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너무 쉬워요. 근데 피할 수 없이 사용을 하셔야 된다면 그 퍼프를 씻고 태양광에 바싹 말려가지고 사용을 잘 하신다든지, 아니면 퍼프를 일주일 간격으로 교체를 하셔가지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헤어 제품을 조심하자. 맞아요. 헤어 제품 중에 헤어 왁스나 스프레이 사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제품을 사용할 때 얼굴에 닿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는 게 좋고요. 또 많이들 모르시는 게 헤어 트리트먼트나 린스 같은 제품들에도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제품들이 완벽하게 씻겨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머리를 만지던 손으로 얼굴을 만지고 해서 여드름이 유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흘러내리는 땀으로 인해 두피에 있던 제품들이 계속 얼굴에 묻어가지고 여드름이 또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갯잎에 묻어있던 제품들이 다시 또 얼굴에 묻고 이렇게 악순환이 벌어지는데요. 이럴 때는 베갯잎 세척에 신경을 쓰신다든지, 아니면 밤에 잘 주무시기 전에는 트리트먼트 세척에 더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드름에 안 좋은 음식을 피하자! 사실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음식이랑 여드름은 관련이 없다라는 게 정론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 저희가 미국 덴버에서 열린 미국 피부과 학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별 생각 없이 강의를 듣다가 이러이러한 음식들이 여드름에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당시에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던 그게 제일 기억이 재밌었어. 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연구들이 나왔고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관련성이 검증된 것들에 대해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하고요. 결국 주요 원리는 비슷한데 어떠한 음식을 먹으면 그러한 경우에 우리 몸에서 IGF-1이라고 하는 인슐린과 관련된 호르몬이 증가를 하게 되고 IGF-1이 피지 분비를 증가시켜서 여드름을 만들 수 있다라는 원리고요. 크게 세 가지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당지수 혹은 당부하지수,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GI.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당지수가 높은 음식들이 안 좋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탕, 초콜릿, 과자, 빵, 떡, 피자, 탄산음료 등이 이에 속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신기하게도 우유.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당시의 대반전. 연구였고 우유 중에서도 더 신기한 거는 무지방 우유, 저지방 우유가 더 안 좋다고 합니다. 그때 이 얘기를 듣기 전에 사실 저희가 결혼 10년 차인데 제가 20대 그때 후반 때 결혼을 막 하자마자 집에 제가 무지방 우유만 엄청 무지방 우유만 엄청 있었어요. 그때 여드름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는데 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강의 들으면서 둘이서 그래서 왜 이렇게 여드름 난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도 네.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단백질 보충제 중에서 웨이 프로테인, 카제인 성분이 여드름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음식과 여드름과의 관련성은 사실은 되게 상대적인 거여서 아무리 먹어도 여드름이 안 나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본인이 여드름이 많이 나는 사람이라면 조심해야지. 이런 음식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식이 조절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드름 홈케어 팁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